어느 날 갑자기 500억 원이 생긴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쁨 대신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려는 마지막 시험을 시작했죠. 병든 노모를 대하는 아들들의 민낯은 참혹했고,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판결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성북동. 제가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의 아침은 참 조용하게 시작돼요. 특히 저희 집처럼 낡은 기와를 인 한옥은 더 그렇죠. 대문을 열고 나가면 좁은 골목길 사이로 이웃집 할머니들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오고, 담벼락 너머로는 갓 피어난 능소아가 빼꼼 고개를 내밀어요. 이 모든 게 제게는 익숙하고 또 소중한 풍경이죠. 오늘 아침은 유난히 더 부산을 떨었어요. 벌써 그이가 제 곁을 떠난 지 10번째 기일이거든요. 세월 참 빠르죠? 엊그제 같이 손잡고 이 집 마루를 쓸고 닦았던 것 같은데, 이젠 저 혼자 그이의 사진을 닦고 있네요. 새벽부터 일어나 뽀얀 쌀뜨물로 마루를 닦고 정성껏 육수를 내어 그이가 좋아하던 탕국을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보고 있으니 문득 그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순자야, 당신 음식 솜씨는 천하일품이야. 하는 그 칭찬 한마디가 뭐가 그리 좋았는지 손때 묻은 녹그릇을 하나하나 꺼내 정성껏 닦았어요. 혼수 삼아 해왔던 건데 이젠 제 얼굴보다 주름이 더 많은 그릇이 됐네요. 이 집의 모든 물건이 그래요. 저와 그이의 시간이 켜켜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 평화로운 이야기에 자꾸 불협화음이 끼어들어요. 창밖을 내다보면 저 멀리 보이는 언덕배기에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여요. 오래된 집들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번쩍이는 빌딩들이 들어선다고 온 동네가 시끄럽거든요. 쿵쿵 하고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내려앉는 기분이에요. 세상은 저렇게 빨리 변하는데 저만 이 낡은 한옥 안에 멈춰 있는 것 같아서요. 한참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계세요 하는 우체부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등기 우편입니다. 하는 말에 고개를 갸웃하며 나가봤죠. 저한테 등기 우편 보낼 사람이 없는데 묵직한 서류 봉투를 받아드니 발신인 자리에 국토교통부라는 딱딱한 글씨가 밝혀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혹시 우리 집도 이제 곧 털리는 건가 하는 덜컥겁이 났거든요. 마루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제 이름이며 돌아간 남편 이름이며 복잡한 주소가 적힌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죠. 평택시 고덕국제 화계획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및 보상금 지급 안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평택 땅이라니. 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이가 우리 노후 대비라며 사두었던 쓸모없는 땅이 있었죠. 갈 때만 무성하고 질퍽거려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땅. 그이는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저는 속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한자가 반이고 법률 용어가 반인 글자들은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눈만 아프고 어지럽더군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상세 내역은 정부24 포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는 그만 숨이 턱 막혔어요. 포털, 공인인증서, 그게 다 뭔가요? 저 같은 늙은이에게는 아무나 다름없는 말들이었죠.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전화 걸고 받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갑자기 제가 이 세상에서 뚝 떨어진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결국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래도 자식들은 이런 걸 잘 아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역시 큰아들 진우였어요. 똑똑하고 야무져서 어릴 때부터 제 자랑이었으니까.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우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바빴어요. 주변에서는 영어로 빠르게 이야기하는 소리,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죠. 강남 테헤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들이 모여 있다는 곳에서 내 아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쁜데. 제가 우물쭈물하며 정부에서 온 서류 이야기를 꺼내자 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 묻어났어요. 종이에 적힌 내용을 더듬더듬 읽어주었죠. 평택 땅, 보상금, 뭐 그런 단어들을요. 진우는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어머니, 그런 건 나중에요. 지금 제가 몇백억짜리 계약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자잘한 건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세요. 끊습니다. 자잘한 일에 제 평생의 막막함이 아들에게는 그저 그런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네요. 뚝 끊긴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음을 추스르고 둘째 현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비록 사업이 어려워 늘 팍팍하게 살지만 그래도 정은 많은 녀석이었으니까. 하지만 현식이의 목소리는 진우보다 더 위태로웠어요. 엄마, 왜 전화했어? 배경에서는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어요. 배달 앱에서 주문 들어오는 기계음도 쉴 새 없이 울려댔고요. 아니, 정부에서 뭐가 왔는데 평택 땅 보상금이라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식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가게 망하게 생겼는데 땅이 문제예요?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거 안 보여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귀찮게만 해. 가슴에 비수가 와서 꽂히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의 고통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 모든 원망이 제게로 향하는 것 같아 서러웠죠. 현식이도 제 말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막내 재민이뿐이었죠. 얼마 전 회사에서 잘리고 배달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착한 아들. 며느리 수진이도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런 짐까지 안겨줘도 되나 싶어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재민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 한마디에 그만 눈물이 핑 돌더군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재민이는 한숨을 쉬면서도 저를 안심시켰어요. 일단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일 끝나고 저녁에 수진이랑 같이 한번 들를게요. 같이 서류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봐 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뒤엉켜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가장 힘든 아들에게 가장 큰 짐을 지게 한 것 같아서요. 저녁 늦게 재민이와 수진이가 왔어요. 둘 다 얼굴이 반쪽이더군요. 수진이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안색이 파리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서류를 들여다보던 재민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한참 검색하던 재민이가 저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보상금이. 재민이가 보여준 스마트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공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겨우 읽었죠. 5, 100억, 500억 원. 순간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서늘한 공포였죠. 500억 원.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해 볼 수도 없던 돈. 이 돈이 왜 하필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걸까요? 제 머릿속에는 아들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백억짜리 계약에 목을 매는 진우. 빚더미에 앉아 절규하던 현식.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고에 지쳐 있는 재민. 이 아이들에게 500억이라는 돈은 과연 축복이 될까요? 아니, 아닐 거예요. 분명 재앙이 될 겁니다. 형제 간의 우애도 부모 자식 간의 정도, 저 시커먼 돈 앞에서 한 줌의 재처럼 사라져버릴 게 뻔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돈의 존재를 일단 숨겨야겠다고. 그리고 이 돈이 우리 가족을 집어삼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내 아들들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남아있는지, 돈보다 소중한 것이 아직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낡은 옷들을 꺼냈어요. 색이 바래고 옷감이 닳아 반질반질해진, 누가 봐도 가난한 늙은이의 행색이었죠. 그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먼지 쌓인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초라하고 병약해 보이는 늙은 여인이 서 있더군요.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이게 너희들의 진짜 얼굴을 비출 거울이 될 게다. 제 인생의 마지막 연극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어요. 낡은 옷에서 나는 퀴퀴한 먼지 냄새가 어색했어요. 평생을 단정하게 살아왔는데 일부러 남루한 행색을 꾸미려니 마음이 영 불편했죠. 하지만 대문을 나서는 제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 발소리에 맞춰 울리는 것 같았지만 이건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 첫 번째 목적지는 여의도였어요. 대한민국에서 돈이 가장 높은 신이 되어 군림하는 곳. 그리고 제 큰아들 진우가 그 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곳이었죠. 성북동 골목을 벗어나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 뒤에 와서 밝히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곤 했는데 오늘은 다들 저를 못 본 척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힐끔거리고 지나갔죠. 옷차림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긴 그게 세상 이치겠죠. 여의도역에 내려서 지상으로 올라오니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빌딩들이 저를 압도하더군요. 유리로 된 거대한 벽들이 차갑게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표정이 없었어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정장을 입고 비슷한 가방을 들고 비슷한 걸음걸이로 움직이고 있었죠. 제 아들 진우도 저 무표정한 행렬 속의 하나일 거예요. 진우의 회사가 있는 빌딩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웅장했어요. 회전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저를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죠. 로비에 있던 젊은 직원이 다가와 누구를 찾아왔냐고 물었어요.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참 따가웠어요. 김진우 이사님 어머님이라고 말하자 그 직원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불신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잠시 후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저를 막아섰죠. 제 아들을 만나러 왔다는데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취조를 당해야 했어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진우와 겨우 통화가 연결되었고 저는 잠시 후 로비 한쪽 구석에 있는 손님용 소파로 안내받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의 진우가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어요.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양복, 반짝이는 구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넘긴 머리. 제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 같았죠. 진우는 제게 다가오지도 않고 멀찍이 서서 주변을 살피기부터 하더군요. 마치 제가 옮기기라도 하는 병균인 것처럼요. 진우는 저를 한적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쿵 하고 무거운 철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고 저희 둘만 덩그러니 남았죠. 진우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냐는 거였어요. 자기 위치 좀 생각해달라고,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자기가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아냐고 쉴 새 없이 저를 몰아붙였죠. 저는 그 앞에서 입도 뻥끗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준비해온 거짓말을 꺼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라고 하더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1억 원이 필요하다고. 제 목소리는 비참하게 갈라졌고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온 마음이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제 눈물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갑에서 빳빳한 수표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10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이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이건 내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려 했지만 진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수백억짜리 MA 계약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보안 요원을 불러 저를 건물 밖으로 정중히 모시라고 지시했어요. 보안 요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쫓겨나듯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넓은 로비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불청객이었죠. 손에 들린 100만 원짜리 수표가 종이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건 돈이 아니었어요. 이걸로 떨어져 나가라는 모욕이었죠. 아마 진우는 그 직후에 형제들만 있는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보냈을 거예요. 어머니 또 시작이시다. 다들 알아서 차단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저는 그렇게 자식들에게서 차단당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의 성공가도에 나타난 성가신 장애물일 뿐이었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이번에는 홍대로 향했어요. 젊음의 열기와 불안함이 뒤섞여 있는 곳, 제 둘째, 아들 현식이의 식당이 있는 곳이었죠. 한때는 맛집이라고 줄 서서 먹던 곳이었는데 식당 앞에 도착하니 썰렁하기 그지없었어요. 유리문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춰야 했어요. 건장한 남자 2명이 현식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거든요. 사채업자들이었어요. 테이블은 엎어져 있고 바닥에는 그릇 파편이 나뒹굴고 있었죠. 현식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싹싹 빌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저렇게까지 망가져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때 저를 발견한 현식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반가움이 아닌 지독한 원망과 분노였죠. 사채업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 현식이는 제게 다가와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이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저 꼴이 안 보이냐고. 다 엄마가 가난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못 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왜 하필 지금 나타나서 비참한 자기 신세를 더 비참하게 만드냐고 울부짖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절망이 너무 시커멓고 깊어서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그 심연에 닿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현식이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제게 돌리고 있었어요. 제가 자신의 불행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온몸으로 저를 밀어내고 있었죠. 결국 현식이는 제 어깨를 거칠게 떠밀어가게 밖으로 쫓아냈어요. 쾅 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었네요. 두 번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원망의 대상, 아들 인생의 실패를 설명하는 편리한 변명거리였어요. 진우의 차가운 무시보다 현식이의 뜨거운 원망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어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막내 재민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의 변두리에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 그 중에서도 햇빛이 가장 짧게 머무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코끝에 와 닿는 눅눅한 공기가 재민이 부부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는 것 같았죠. 문을 열고 나온 재민이와 수진이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식탁 위에는 병원에서 온 고지서가 놓여 있었죠. 수진이의 수술비였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또 다른 짐을 얻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준비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암에 걸렸다고, 당장 수술비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 말을 들은 두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차마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후 재민이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오더군요. 이 집의 전세 계약서였어요. 재민이는 그 계약서를 들고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 집 빼서 수술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는 길에 나앉아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저희는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어요. 재민이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어요. 옆에 있던 수진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제가 모실게요. 하고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내 자식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전부, 자신들의 삶과 미래를 기꺼이 제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겨우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집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은 깊었고 제 마음은 더없이 소란스러웠죠. 성북동 제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마루에 홀로 앉았어요. 제 앞에는 세 개의 거울이 놓여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던져준 100만 원짜리 차가운 수표, 둘째 아들의 원망이 새겨진 욱신거리는 어깨의 통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의 따뜻한 눈물이 아직도 온기를 남기고 있는 제 손. 진실은 너무도 선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선명한 진실이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아 봤어요. 그날 밤 저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이 멈추지 않고 뺨을 타고 계속 흘러내릴 뿐이었죠. 연극은 이제 겨우 1막이 끝났을 뿐인데 저는 벌써부터 지쳐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이제 곧 2막이 시작될 테니까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 낡은 한옥은 다시 예전처럼 깊은 침묵에 잠겼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며칠 전의 일들을 몇 번이고 되새김질했어요. 진우의 차가운 눈빛, 현식이의 원망 섞인 절규, 그리고 재민이의 뜨거운 눈물까지. 제 연극은 끝났고 결과는 너무도 명확했죠.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이 500억이라는 거대한 짐을 어떻게 처리할지 오롯이 저 혼자 결정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은 주말 아침부터 시작됐죠. 그동안은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전화 한 통 없던 진우와 현식이에게서 거의 동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다정하고 걱정스럽다는 목소리로요. 어머니, 주말인데 뭐 하세요? 몸은 좀 어떠시고요? 진우의 목소리는 며칠 전 비상계단에서 저를 몰아붙이던 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죠. 그냥 집에 있다고, 괜찮다고 얼버무리자 진우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요. 어머니 연세쯤 되면 갑자기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할 수 있대요. 별거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병원 가서 검사 받아 보시는 게 좋다던데요. 그때는 그저 아들이 걱정해주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걸려온 현식이의 전화도 비슷했죠. 엄마, 지난번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소리 지른 거 미안해. 근데 엄마, 요즘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자꾸 깜빡깜빡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두 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제 기억력과 건강을 묻는 것이 이상했지만 저는 애써 그 찜찜함을 무시했어요. 어쩌면 그날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뒤늦게나마 아들 노릇을 해보려는 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애썼죠.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아들의 전화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어요. 그리고 대화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갔죠. 제가 무심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아들은 잠시 후에 이렇게 되물었어요. 어머니, 그 얘기는 저번에 하셨잖아요. 또 잊으셨네. 제가 언제요? 처음 하는 얘긴데. 아니에요, 어머니. 분명히 하셨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그러시네. 처음에는 제가 정말 잊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더군요.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총기를 잃어가는 걸까? 방금 했던 말도 기억 못할 정도로 늙어버린 걸까? 아들들은 제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뒤에는 어머니는 이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말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도 그 칼날의 진짜 목적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점점 더 위축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진짜 공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알지 못했지만 진우의 아내, 그러니까
제 큰며느리는 강남의 유명한 맘카페와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묘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대요. 물론 익명으로요. 시어머니가 요즘 부쩍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꾸 돈 얘기를 꺼내시고 했던 말을 또 하시고 초기 치매 증상일까봐 덜컥 겁이 나네요. 남편은 장남이라고 자기가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데 솔직히 저는 너무 두려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댓글과 함께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모두 며느리를 위로하고 동정했죠. 효자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겠다며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보라며 요즘은 좋은 요양시설도 많다며 진심 어린 조언들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저는 온라인 세상 속에서 치매 걸린 문제적 시어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죠. 그저 평생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성북동 시장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가게 주인들이 저만 보면 어머니 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는데 요즘은 제 눈을 피하거나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단골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제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어머님 요즘 힘든 일 있으시다면서요? 큰아드님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던데.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들이 제 등 뒤에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거든요. 평생을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쌓아온 제 삶과 신뢰가 아들들이 퍼뜨린 거짓 소문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제 안식처였던 동네는 이제 저를 의심하고 동정하는 차가운 시선들로 가득 찬 감옥이 되어버렸죠. 저는 점점 더 집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들이 마지막 칼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죠. 진우와 현식이가 나란히 검은 우산을 쓰고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마치 저승사자처럼 보이더군요. 두 아이는 제 앞에 마주 앉아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어요.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처음 보는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찬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 저희가 다 어머니 걱정돼서 이러는 거예요. 진우가 서류를 제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 딱딱한 제목 아래에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집, 통장, 그리고 그 평택 땅까지의 관리 권한을 아들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요즘 자꾸 깜빡하시니까 저희가 안전하게 재산을 지켜드리려는 거예요. 이러다 나쁜 사람한테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앞으로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그들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시커먼 독을 똑똑히 봤어요. 이것은 보호가 아니었어요. 감금이었죠. 살아있는 어머니를 무덤 속에 밀어넣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현대판 고려장이었어요. 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내며 안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두 아들의 얼굴에서 걱정스러운 가면이 싹 걷히더군요. 현식이가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진우는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이러시는 거 보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네요. 저희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 있는데 모시고 갈까요? 그 말은 협박이었어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을 정신 나간 늙은이로 만들어 병원에 가둬버리겠다는. 저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어요.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제가 정상이라고, 멀쩡하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세상은 제 말이 아닌 성공한 아들들의 말을 믿어줄 테니까요. 완전한 고립 속에서 저는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마침내 제 심장 바로 앞까지 와 닿아 있었어요. 두 아들이 핏기 없는 얼굴로 저를 협박하고 떠난 뒤 저는 마루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쿵 하고 닫힌 대문 소리가 제 심장에 밝히는 것 같았죠.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낡은 한옥은 섬처럼 세상과 고립되어 있었어요. 아들들이 남기고 간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라는 종이장은 제 옆에서 축축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죠. 그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에 대한 사망 선고서나 다름없었죠.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네. 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이제 이 집에서 꼼짝없이 갇혀 아들들이 주는 밥을 먹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정신 나간 늙은이로 죽어가게 될 운명인 걸까요? 평생을 남에게 쓴소리 한 번 못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일까? 서러움과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무력감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 그 시커먼 감정이 제 발목을 잡고 쉬면 속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건 막내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제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이라도 한 걸까요? 저를 보자마자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루에 널브러진 서류를 발견한 수진이는 그걸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다 읽고 난 수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아니죠? 수진이는 제 옆에 와서 웅크리고 앉아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두 아들의 가스라이팅, 동네에 퍼진 나쁜 소문, 그리고 방금 전의 협박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더 꽉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갈취 시도예요. 범죄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치매 아니시잖아요. 절대로 저 사람들 뜻대로 되게 둘 수 없어요. 수진이의 그 한마디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 나는 치매가 아니야. 아직 내 정신은 멀쩡해. 그런데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을까? 수진이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안방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오래된 괴짝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썼던 낡은 노트들이 가득했죠. 어머님, 이거 기억나세요? 매일 밤늦게까지 하루 매출, 외상값, 단골 손님들 생일까지 꼼꼼하게 적으시던 장부잖아요. 아버님은 어머니가 우리 가게의 컴퓨터라고 늘 자랑하셨어요. 쌀 한 톨, 멸치 한 마리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으셨다고요. 이렇게 총명하신 분이 왜 스스로를 의심하세요? 수진이가 펼쳐 보인 노트에는 제 젊은 날의 땀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죠. 셈이 빠르고 기억력이 좋아서 남편의 든든한 동업자 역할을 해냈던 사람. 수십 년 세월 속에 저 스스로도 잊고 있던 제 모습이었어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괴짝을 뒤지다가 낡은 명함 한 장을 찾아냈어요. 변호사 최민준. 아, 그 양반. 우리 가게 단골이었고 남편과는 막역한 친구 사이였죠. 남편 장례식 때 찾아와서 엉엉 울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 명함 한 장이 희미한 등불처럼 제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세상은 이미 나를 문제 있는 늙은이로 보고 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다음 날 수진이는 제 손을 억지로 잡아 끌고 집 밖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더 병나요. 바람이라도 쐬러 가요. 수진이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종로에 있는 노인복지관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서 구석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자기도 자식들 때문에 속 썩다가 여기에 나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뭐라도 배우니 살맛이 난다고요.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아픔을 하나씩은 품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금세 친구가 되었죠. 수진이는 저를 스마트폰 활용반에 등록시켰어요.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기계였지만 강사 선생님과 옆자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더듬더듬 자판을 눌러 재민이에게 처음으로 아들 사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답장으로 온 손주의 활짝 웃는 사진을 보고는 아이처럼 기뻐했죠. 화면 속에서 손주가 재롱을 부리는 영상 통화를 할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작은 기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노인 재산 갈취, 성년 후견인 제도, 악용 같은 단어들을 쳐보았죠.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과 법률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들이 저를 공격했던 바로 그 디지털 세상에서 저는 이제 제 권리를 지킬 무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유튜브에서 변호사가 알려주는 노년 법률 상식 채널을 구독하고 밤늦게까지 영상을 돌려보기도 했죠. 며칠 후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수진이와 함께 종로에 있는 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오래된 사무실에서 최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고는 반갑게 맞아주었죠.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갔어요. 형수님,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놈들이 법을 악용하려 했으니 우리는 법으로 확실하게 심판해줘야죠. 최 변호사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저는 더 이상 외롭고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진심으로 저를 위하는 며느리가 있었고 함께 웃고 아파해줄 친구들이 있었고 제 편이 되어줄 든든한 법적 조력자도 있었죠. 그리고 제 손에는 세상을 향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무기,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굳게 결심했어요. 내 연극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재판을 시작해야겠다고. 그리고 그 재판의 판사는 바로 내가 될 거라고요. 최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날, 저는 며칠 전 아들들 앞에 섰을 때와는 다른 옷을 입었어요. 재민이와 수진이가 제 생신 선물이라며 사주었던 고운 빛깔의 한복이었죠. 남루한 옷이 제 연극의 의상이었다면 이 옷은 이제 시작될 심판의 갑옷이었어요. 서초동 법조타운의 공기는 성북동과는 전혀 달랐어요. 높고 딱딱한 건물들 사이로 법과 논리라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든든한 아들 재민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 안은 이미 전쟁터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긴 회의용 테이블 한쪽에는 진우와 현식이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말끔한 인상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아마 아들들이 데려온 정신과 의사일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진우와 현식이는 마치 승리자처럼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이제 다 끝났다,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최 변호사님이 들어오시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주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요. 최근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자식된 도리로서 너무나 걱정이 되어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다고 하더군요. 옆에 앉은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의 현재 정신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며 정신감정 동의서라는 것을 제 앞으로 스윽 밀었어요. 현식이는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까지 하더군요. 어머니, 다 저희가 어머니 사랑해서 이러는 거예요. 하고요.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죠.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척, 겁에 질린 척 했죠. 아들들은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 보였어요.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저 종이에 도장을 찍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때였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제 앞에 놓인 서류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미리 챙겨준 태블릿 PC를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아들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제가 기계라고는 질색하는 줄 알았을 테니까요.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화면을 켜고 동영상 하나를 재생시켰어요. 화면에는 저희 집 한옥의 고즈넉한 풍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 담담한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저는 20살에 시집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제가 꼼꼼하게 기록했던 낡은 장부들, 그리고 새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진우가 처음으로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왔을 때의 기쁨, 현식이가 축구 시합에서 다쳐서 업고 뛰었던 기억, 재민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의 감격까지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제 목소리와 함께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반에서 밤새워가며 서툴게 만들었던 내 인생의 기록이라는 영상이었죠. 영상은 제가 남편의 기일을 챙기는 최근의 모습으로 끝이 났어요.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복잡한 제사 음식을 순서에 맞게 척척 해내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제 기억이 얼마나 선명하고 제 정신이 얼마나 또렷한지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진우와 현식이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최 변호사님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죠. 오늘 이 자리는 김진우 씨와 김현식 씨의 요청이 아니라 바로 박순자 여사님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박순자 여사님께서 직접 입회하여 진행하는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의 공증을 위한 자리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두 아들의 얼굴이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최 변호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죠. 지난 몇 주간 저와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의 내역과 그 처분 방식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 일관된 의사를 밝혔음을 법적으로 증언했어요. 그리고는 옆에 앉은 정신과 의사를 향해 물었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박순자 여사님의 판단 능력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제게 던졌어요. 오늘 날짜, 지금 있는 곳, 제 이름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의사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들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요.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현식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변호사님을 번갈아 쳐다봤죠. 이제 무대의 주인공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 변호사님은 준비한 서류를 꺼내들고 계약의 내용을 공표하기 시작했어요. 박순자 여사님 명의의 평택시 소재 토지 보상금 총액 500억 원에 대한 500억 원. 그 숫자가 변호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진우와 현식이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을 해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충격, 불신, 그리고 다음 순간 그들의 눈빛은 시커먼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넙죽 엎드리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저희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런 연극을 하신 거였군요. 현식이도 질세라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부터 식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평생 엄마만 모실게. 저는 그 추악한 연극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어요.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와 다를 바가 없었죠. 최 변호사님은 그런 그들을 제지하고는 아직 발표가 끝나지 않았다며 말을 이었어요. 총 보상금 500억 원 중 박순자 여사님의 여생 동안 필요한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는 최우선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여사님 사후 남은 전 재산은 재단법인 순잔의 따뜻한 밥상에 기부되어
홀몸 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기금으로 사용될 것을 공증합니다. 사무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두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탐욕으로 가득 찼던 눈은 이제 텅 비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두 아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나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었다. 내 남은 인생과 내 이름 그리고 내 존엄성이었지. 이제 그 돈으로 너희 같은 자식들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고 외롭게 밥 굶는 다른 부모들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선언을 했어요. 이 순잔의 따뜻한 밥상 재단의 운영은 내 막내 아들 재민이와 며느리 수진이에게 맡기겠다. 저는 재민이와 수진이를 돌아보며 말했죠. 이 아이들은 내게 돈이 아닌 마음을 주었다. 그러니 이 돈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게다. 재민이와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맞은편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수진이의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저를 공격했던 디지털이라는 무기는 이제 세상을 향해 희망을 알리는 도구가 될 터였죠. 이 영상은 훗날 수많은 노인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노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 자료로 쓰이게 될 거예요. 심판의 날은 그렇게 완전한 나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폭풍 같은 그날이 지나고 딱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제 삶에도 그리고 제 아이들의 삶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죠. 심판의 날, 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거든요. 평생을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심판대에 세웠다는 사실이 어머니로서의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나 봐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재민이와 수진이네를 그 눅눅한 반지하 집에서 구해내는 거였어요. 성북동 제 집 근처에 햇볕이 잘 드는 작은 빌라를 얻어주었죠. 그리고 제 낡은 한옥은 순잔의 따뜻한 밥상, 재단의 사무실 겸 저와 재민이네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최 변호사님과 수진이가 밤낮으로 뛰어준 덕분에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었죠. 순잔의 따뜻한 밥상은 재민이가 살던 동네의 작은 상가 건물에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네 어르신들과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소박한 무료 급식소였죠.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고 저희의 활동도 조금씩 넓어졌어요. 제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어요.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밥을 짓는 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었죠. 재민이는 재단의 꾸준히를 도맡아 했고 수진이는 꼼꼼한 성격으로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갔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저희 재단을 사랑방처럼 드나들며 당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셨고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재단 사무실에 낯익으면서도 낯선 두 남자가 찾아왔어요. 진우와 현식이었죠. 1년 만에 보는 두 아이의 모습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최고급 양복만 입던 진우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죠. 늘 기름진 음식을 달고 살던 현식이는 반쪽이 되어 있었고요. 두 아이는 제 앞에 서자마자 말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이후로 두 아이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대요. 진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MA를 추진하려던 것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쫓겨나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해요. 현식이의 식당은 사채업자들 손에 넘어가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던 두 아이는 한순간에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죠. 지난 1년 동안 막노동판을 전전하고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두 아이는 돈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 찾아온 거였죠. 바닥까지 떨어져 보고 나서야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바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대신 저는 두 아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쳤다면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거라. 앞으로 1년 동안 이 급식소에서 봉사하며 너희가 무시했던 사람들의 손에 직접 밥을 퍼주거라. 그러면서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부터 진우와 현식이는 순잔의 따뜻한 밥상의 식구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죠. 하지만 두 아이는 묵묵히 제 말을 따랐어요. 진우는 새벽에 일어나 식자재를 나르고 재고를 관리했어요. 그의 번뜩이는 경영 지식은 재단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현식이는 주방에서 제 옆을 보조했어요. 평생 남에게 음식 파는 일만 해봤지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은 없던 아이였죠. 처음에는 칼질도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정성껏 재료를 다듬고 땀 흘리며 육수를 끓였어요. 저희 재단은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수진이가 만든 노인 재산 지키기 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재단에서는 매주 최 변호사님을 모시고 무료 법률 상담을 열게 되었고, 저 역시 노인복지관에서 인연을 맺었던 강사님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강좌를 시작했어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인 순자 할머니의 지혜도 구독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겼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소소한 일상과 음식 만드는 법, 그리고 살면서 얻은 지혜들을 나누었죠. 제 채널은 단순히 저 개인의 공간을 넘어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연대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되었어요. 아들들이 저를 고립시키려 했던 디지털 세상은 이제 제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 거예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급식소에 모여 함께 봉사했어요. 며느리들은 음식을 나르고 손주들은 설거지를 도왔죠. 진우와 현식이는 꾸준히를 도맡아 했고요. 우리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으며 서툴지만 조금씩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두 아들이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어서야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늦은 식사를 하게 되었죠. 땀에 젖은 얼굴로 밥을 먹는 진우와 현식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지난 1년 동안 두 아이의 얼굴에서 탐욕과 조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함과 성실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일어나 두 아들의 텅 빈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한 주걱씩 더 퍼주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죠. 우리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어요. 그 순간 길고 길었던 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모든 원망과 상처, 아픔들이 봄눈처럼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제 모든 용서를 담은 대답이었으니까요. 두 아들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모른 척 해주었죠. 창밖으로는 급식소에서 저녁을 먹고 행복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배경으로 서툴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 밥을 먹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 남편이, 그리고 제가 평생을 지키려 했던 진짜 유산은 땅 문서나 통장 잔고에 있는 숫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함께 나누는 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서로를 보듬는 이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가족은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이었죠. 결국 가장 큰 재산은 돈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이니까요.